안녕하십니까. TBS 상담받고대학가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물리의 정원입니다. 아마 요 시기에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과연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지껏 수험생들한테 대부분 그 수험 시기가 다가오면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은 참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의 수능은 열심히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무리에 잘 부분이 결국은 여러분이 여지껏 열심히 준비해온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 마무리 짓느냐가 그 잘에 해당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수능 때 등급이 한 단계씩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물리 마무리 등급업 프로젝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수능의 큰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데 올해가 개정물리 첫 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여지껏 여러분이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지. 그 부담스러우면서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결국은 그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이거는 여러분한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출제자한테도 똑같은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6월, 9월 달 그리고 예비 수능 문제 해가지고 총 3번의 시험을 거쳐오면서 이제는 조금씩 교과 과정에 그 컨셉이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의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작년까지 여러분 선배들이 봤던 그 시험의 형태는 6월 달 거는 그 전에 기출문제에 대한 패러디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거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해 수능에 대한 예비형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거였거든. 그런데 올해는 6월, 9월 전부 다가 예시 형상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전에 없었던 시험이었으니까 분명히 근데 이거는 여러분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출제자들도 분명히 똑같은 입장이거든. 결국은 올해 수능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 준비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다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최종 결론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쭉 들여다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개념형 문제가 반인 거고 계산형 문제가 반이 등장했어요. 이거는 올해 수능에서도 결국은 그 기조는 유지될 것 같은데 개념형 반,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반. 근데 사실상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계산형 문제가 반이나 등장했나 하는 의구심도 들 거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 계산형 문제라는 게 여러분이 여지껏 참고서 문제를 풀었듯이 값이 얼마니 물어보는 계산형 유형은 사실은 수능에서 잘 쓰이지 않아. 그런 형태의 문제는 끽해봐야 20문제 중에 2개에서 3개, 많아봐야 3문제.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는 얼마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수능스러운 형태, 크니 작니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크니 작니 물어보는 유형이 총 10개가 등장했다는 건데 그 개념형 문제 10개, 계산형 문제 10개 중에서 사실 개념형 문제 그 10개는 변별력을 갖추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리를 여러분이 적어도 한 번 정도 쭉 공부를 해왔다 그러면 그 개념형 문제 10개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형태. 예를 들어서 우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번 문제가 저 내용 있잖아. 2번 문제가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있나 모르나, 뭐 이런 형태. 그리고 1번 문제가 그 소리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뀐다. 마이크랑 스피커의 작동 원리. 이건 그냥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고, 안다, 모른다형 문제. 이런 형태가 개념형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 계산형 문제 반이 등장했다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요 시기에 모든 학생들은 다 문제풀이에 매달려서 많은 문제를 막 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이 문제풀이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더 지적을 해줬으면 싶어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제발 부탁인데 결국은 올해 이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는 계산형 문제 10개에서 등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장담하건대 그 계산형 문제 10개가 문항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야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형태야.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출제한다. 근데 계산형 문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니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라면 크다 작다 물어보는 형태일 텐데 그 크다 작다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기준에 그 시작점을 어디서 잡는 거냐면 모든 문제 속에 같다에서 출발시키는 게 대부분 물리의 그 표현법들이야. 같다 또는 0이다. 뭐 전기장 문제 등장했을 때 어딘가가 전기장이 빵이 되는 곳이다.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 자기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역학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 알짜임 0이다 등속이다 이런 말에서 출발시켜서 갖다 놓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지. 그 같다는 걸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끄집어내는 훈련을 자꾸 해봐야 결국은 여러분이 계산형 문제에서 편안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선생님이 그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마무리 잘래 1000단계예요. 문제로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표현을 해줘 볼게요. 여러분이 시험지가 있을 테니까는 그리고 아마 요 화면에 나가게 될 테니까는 그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5번 문제를 쳐다보면 거기에 이 기체 관련된 문제인데 기체 관련된 문제는 총 4가지 유형밖에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뭔가를 갖다는 걸 그 4유형에 어떤 게 해당하는 건지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4가지 뭐 있는 거? 정적 변화, 정압 변화, 등온 변화, 단열 변화 총 4가지. 그럼 정적 변화라면 부피가 같다는 말이 등장해줘야 되는 거고 정압 변화라면 압력이 같다는 말이 등장해줘야 되는 거고 등온 변화라면 온도가 같다는 말이 등장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단열 변화라면 열의 출입이 없어야 된다는 표현이 등장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결국 이 문제 속에서 과연 얘가 어떤 변화인지를 알아야 갖다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 속에서 쭉 들여다보면 찌그러진 페트병이 따뜻한 물에 넣었더니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왔대요. 찌그러져 있던 게 원래 모양으로 펴졌더라. 그럼 기본적으로 부피는 바뀌었네. 그러니까 정압 변화는 아니고 온도 따뜻한 물 속에 넣었으니까 온도도 바뀌었어. 등온 변화도 아니고 열의 출입 따뜻한 물 속에 넣었으니까 열을 공급받았으니까 단열 변화도 아니고 결국은 얘는 압력이 같겠구나 놓고 문제를 접해 들어가야 이 문제의 예시들을 다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뭐 그 철수가 한 말은 페트병 안에 공기는 외부에 일을 했어. 그 다음에 영희는 페트병 안에 공기의 내부 인지는 감소했어. 이런 식의 말을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압력이 같다는 걸 하나 알았고 부피는 늘었다는 걸 알겠고 온도는 높아졌다는 걸 알겠고 거기에 관련된 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PV는 nRT. 그럼 미쟁이 아무리 여러 개 나와봐야 같은 것들 싹 다 죽여버리면 편안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몰수 바뀌지 않으니까 n 죽이고 R값 상수니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온도 올라갔고 압력 정압 변하는 거 우리 알았으니까 압력 갖다 죽여버리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도 증가되는구나. 그러니까 철수의 말 중에서 공기는 외부에 일을 해서 맞는 말이겠구나.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0의 말 속에 내부의 진 증가됐어. 이런 식으로 말을 찾아가는데 얘는 문항 속에서 뭐가 같다는 표현이 안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같다는 표현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자꾸 기체 파트에서 눈여겨 살펴볼 수 있어야 끄집어내는 능력을 자꾸 길러줘야 수능 때 여러분이 당황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6번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들여다보면 6번 문제는 그 운동량, 충격량에 관련된 문제죠. 근데 얘는 아예 같다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주어졌어요. 문제의 총 6째 줄에 쳐다보면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4nV로 같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 곡선이 만드는 면적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충격량. 아, 충격량이 같다. 이 같다는 말에서 출발해서 뭐가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거의 기억번에서 쳐다보면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충격량 크기는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힘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FT 충격량이 같다면 그 그래프의 시간이 반이 되는 A가 힘은 세게 받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접해 들어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운동량 충격량 부분 죽었다 깨나도 수능에 나와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같다는 표현 눈여겨서 살펴봐 끄집어내는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 다음 문제 쳐다보면 9월 평가 모의고사의 7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7번 문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이 그림 쳐다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역학적 보존 문제구나. 그럼 뭐가 같다는 걸 자꾸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는 딱 2가지 유형밖에 없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는 다 똑같다. 이퀄 놓고 풀어야 되는 형태 하나. 그게 아니라면 잃어버린 에너지는 얻은 에너지와 갖다 놓고 풀어야 되는 형태 하나. 그 중에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주구장창 움직여간 거니까는 처음 에너지, 중간 에너지, 나중 에너지 다 갖다 놓고 풀면 사실은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내용은 그냥 단순 산수지 물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같다는 걸 끄집어내는 수 있나 이걸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법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7번 문제는 역학적 보존 분명히 올 수능에 한 문제에 등장할 텐데 결과적으로 같다는 걸 여러분이 자꾸 끄집어내야
결국 역학적인 보존도 편안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우리 쳐다보면 9월 평가 모의고사의 8번 문제도 있어요. 그 8번 문제는 행성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 역시 올해 수능에 행성에 관련된 문제 하나는 꼭 등장시킬 텐데 역시 케플러 1, 2, 3법칙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케플러 제1법칙 내용이 뭐? 타원궤도를 돌더라. 근데 모든 학생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그 타원궤도를 돌더라 암기해놓고 자기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죠. 시험상에 등장하는 건 얘가 타원을 도네, 원을 도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타원을 주어지고 뭐가 같다는 걸 놓고 풀어야 되는 형태가 등장하는 거죠. 어떤 거? 역학제지가 타원 도는 동안에 역학제지 어디서나 항상 같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높이가 낮은 쪽에는 위치 에너지가 작고 높이가 높은 쪽에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높은 쪽에는 역학제지가 같아지려면 운동 에너지는 작아야 되는 거. 위치 에너지가 작은 쪽은 운동 에너지가 커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서 속력이 빠르겠구나. 먼 쪽에서 속력이 느리겠구나를 시험 문제로 등장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다는 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케플러 제2법칙이 뭐?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런데 선생님이 말을 바꿔줬지. 사실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체를 시험 문제에 잘 등장시키지 않아요. 선생님이 표현해주는 말은 뭐였어? 면적 시간 일정의 법칙. 면적과 시간은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같은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면적값은 어차피 같아야 되더라.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지금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같다는 걸 이 법칙에서 면적 시간 일정의 법칙. 이게 아니라 면적 시간 같다 놓고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케플러 제3법칙은 뭐였을까? 주기제곱이 R3승에 비례하더라. 사실은 주기제곱이 R3승과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원의 회전 방향을 주어지고 주기는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유형이 케플러 제3법칙에서 등장시키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문제도 마찬가지 8번 문제도 케플러 제2법칙에 대해서 물어본 유형인데 거기 A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6분의 T래요. 한 바퀴 다 도는데 걸린 시간이 T고 그러면 요거 반 바퀴 가는데 걸린 시간은 6분의 3T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반죽이니까. 그렇다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6분의 T가 걸렸다면 B에서 C까지 가는 데는 6분의 2T가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럼 B에서 C까지의 면적과 C에서 D까지의 면적은 같으니까 S2의 면적을 옮기는데 걸린 시간도 역시 6분의 2T가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결국 니은번 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 디귿번의 면적 비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다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 연습해야 되는 이유 이해되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9월 평가 모의고사 토대 9번 문제를 쳐다보면 역시 전기력선, 전기장 부분 시험 문제 등장시키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이 문제에서 역시 유리막대, 플러스로 되는 유리막대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AB 쪽엔 정전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까운 쪽에 다른 극이, 먼 쪽에 같은 극이 밀려나는 현상이 생겨요. 대신에 가까운 쪽에 땡겨가는 숫자하고 먼 쪽에 밀려가는 숫자는 반드시 같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한쪽에 B쪽에 분명히 마이너스 전하들이 몰려갈 텐데 그 숫자만큼 A쪽에 플러스가 밀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분리시켜버리면 A쪽과 B쪽에서 만들어낸 전기력선의 모양은 좌우가 대칭되는 형태가 등장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전기력선 숫자도 똑같은 숫자만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 속에서 5번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지요. 그리고 나올지 들어갈지 표현이 가능해지면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전기력선은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될 수 없고 4번도 답이 될 수 없고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이 잘 골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쪽에 같은 수량만큼의 전하가 이동되겠구나를 여러분이 끄집어내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 배점은 3점이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이 문제 푸는 그 요령 중에 첫 번째가 결국 같다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과정이 그건 거라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9월 평가 모의고사에 15번 문제 있습니다. 15번 문제 전자기파에 관련된 문제도 역시 시험상에서 안 빼놓고 등장하는 단골 주제 중에 하나인데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A 전자기파가 하나 들어갔고 B 전파가 하나 들어갔다고 했을 때 A나 B나 진공 중에서 전자기파의 모든 속력은 다 똑같더라. 하나 더, 그 그림 속에서 안테나 코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축전기 코일이 들어있는데 안테나의 코일과 축전기에 들어있는 코일의 양쪽의 진동수는 같아야 되더라. 그걸 놓고 이 문제를 접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축전기 쪽에 들어있는 쪽엔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이 없는데 불구하고 스피커에서 소리는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안테나 쪽에서 코일 쪽으로 들어갈 때 진동수 똑같이 전자를 진동시켜줘야 되더라. 기억번의 속력은 A나 B나 어차피 같아야 되더라.
그리고 소리가 들리려면 A 쪽의 소리가 들리려면 LCOL의 공명진도수도 역시 A와 같아야 되더라. 갖다 놓고 문제 푸는 거라니까. 됐죠? 그 다음 17번 문제 9월 평가원에 17번 문제도 한번 들여다볼까? 원자로에 관련된 그 문제인데 원자로 부분 핵 변환식에 관련된 문제 안 나오면 선생님이 강사정을 때려칠게요. 죽었다 깨나도 나와요. 얘는 화살표 이전의 반응물과 화살표 이후의 생성물의 총 숫자 합은 다 같아야 되더라. 뭐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만 할 수 있다면 이 문제 틀리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같다는 거. 오로지 하나 바뀌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질량만큼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질량 수는 보존되고 원자 번호도 보존되지만 다 같지만 질량은 보존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에너지로 바뀌어 나오더라.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나오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질량 결손 에너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갖다 놓고 푸는 문제의 유형 역시 계산형 문제고요. 여러분 눈에 얘가 계산형으로 보일지 않더라도 자꾸 끄집어서 같다는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면 전부 다 계산형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기르기를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야. 됐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18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돌림힘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지껏 그 역학적 평형 부분에 관련된 문제 중에 그 뭐 도형의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은 물어본 바가 없어요. 다 문제의 유형에서 조금 어떤 형태를 갖추려면 돌림힘밖에 낼 수 있는 문제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돌림힘 부분에 문항 속에서 여러분이 그 같다는 단서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의 단서는 어디 들어있을까요? 거기에 첫째 줄에 쳐다보면 수평이란 말 들어있죠. 이 수평은 어느 때 쓰이는 말? 그죠? 좌측으로 돌려는 돌림힘과 우측으로 돌려는 돌림힘이 비교야, 같아야 수평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의 첫째 줄의 끄트머리에 정지라는 말 들어가 있죠. 정지가 돼 있으려면 위아래로 무게와 떠받드는 힘이 같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같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활용되는 거죠. 돌림힘이 같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위아래로 힘이 비교해야 되는 거, 같아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돌림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때도 여러분은 요 비슷한 유형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총 40문제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가량은 거의 흡사하게 그의 수능에 등장시켜요. 그게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계산형 유형에서 비슷한 유형을 등장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라고요. 거기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19번 문제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19번 문제 쳐다보면 유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유체 부분도 지금 계속 변별력 갖추는 형태의 문제법으로 유체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문제 첫 줄에 둘째 줄에 단서를 주어졌어요. 어떤 거? 문제 둘째 줄. 물에 떠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주어졌죠. 정지하면 뭐 떠올라야 된다? R자임 0이다. 얘 떠받드는 힘, 부력과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가라앉으려는 중력이 비교해더라. 갖다 놓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어차피 똑같은 과정. 그러니까 일반 역학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역학 부분에서 등장시키는 내용은 질량이 얼마다 해서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숫자로 주어지는 것들은 문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등장시키는 형태인 거고 유체 파트가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여기에 사용된 용어가 다른 거죠, 사실은. 지금 계속 용어가 로라는 밀도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불편하게 낯선 표현들, 유체란 이 파트 자체가 올해 개정물로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어서 불편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은. 숫자로 돼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유체 파트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쓱 정리를 해줄게요. 자꾸 한번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두 번째 보면서 익숙해지고 이러면서 습관적으로 그 용어들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훨씬 여러분은 수능상에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20번 문제 볼까요? 20번 문제는 A와 B의 움직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둘 다 속력 5m/s로 움직여가고 있죠. 그리고 마찰도 없고요. 따라서 A와 B의 움직임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탈면을 올라갔을 때 A가 최종 정지가 돼버렸는데 B의 잠시 후의 모습은 A가 되겠구나. 왜? 움직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B의 움직임이 결국은 A처럼 될 것이다. 그거를 운동 상태를 그래프로 표현해낸다면 이 문제는 정말 단순한 문제였지. 그런데 불구하고 오답률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같다는 걸 끄집어내는 능력이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문제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거꾸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해줘야 되는 건 어차피 수능에도 계산형 유형은 10문제가 등장할 테니까 그 10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변별력 갖춘 건 10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계산형 문제 10개 그 안에 같다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 훈련시켰을 때 수능상에서 여러분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전략 두 번째로 선생님이 표현해주고 싶은 게 요맘때 꼭 벌어지는 일이에요. 모든 학생들은 물리에 대한 편견인데 물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이 말이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합니다. 이게 학생별로 제 학기 다 틀리죠. 어떤 학생들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은 아니죠. 분명히 요즘 시기에 문제 푸는 건 맞는데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잡지 않으면 문제 푸는 거에 효율을 최대화 극대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성냥팔이 소녀 그거 누가 썼는지 아나요? 미운 오리 새끼 누가 썼는지 아나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과생이 맞습니다. 그죠? 문과라면 표현이 가능했을 테니까. 안데르센이 그 글을 썼는데, 안데르센 회고록에 나온 말인데, 난 그 말이 참 멋졌던 말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실물이 안데르센이 너무너무 못생겼대요. 선생님도 보진 못했지만, 정말 못생겼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고할 때, 내가 못생기지 않았다면, 미운 오리 새끼는 만들어줄 수 없었다. 그리고 안데르센이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아보지 못했다면 성냥팔이 소녀라는 그 책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볼 땐 그 안데르센이 그런 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으니까,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대성시킬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물리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 모든 학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본 이후에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줬는데도 아직도 그 말을 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토대로 기준 잡아주면 2개 9월 평가원에서 모의고사 2개 이하를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라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개념 공부는 대부분 다 끝난 거예요. 개념이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다만 문제풀이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좀 익숙함을 만드는 거. 수능은 30분 내에 20문제 무조건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익숙함을 만들어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외적인 표현들이 수능에 단어로서 등장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낯설은 표현들에 자꾸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접할수록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문제풀이가 맞는 거지. 그죠? 문제를 풀 때 다양하게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익숙함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낯선 용어들을 자꾸 습득해 놓으시는 게 이 친구들이 해야 될 일. 다만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출제자가. 거꾸로 익숙함이라는 게 출제자가 만약에 그 그래프를 하나 주었는데 X축, Y축을 바꿔놨을 때 너무도 편안하게 자기는 이 문제를 항상 풀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었지만 X축, Y축이 바뀌어버리면 물리는 답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습관적으로 문제 풀어 그렇다면 그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고, 이 친구는 수능 때 분명히 1등급 충분히 만점까지도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개에서 9월 평가 모의고사에 3개에서 5개 사이를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역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은 달라요. 이 친구들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친구들은 아직도 개념이 미진한 곳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제대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걸 확인하는 의미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내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받아들여야지, 결코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하나 내지 많이 풀어봐야 2권 가지고 충분히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이 어디다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얘를 확인하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꼭 문제풀이를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6개 이상을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미안한데 이 친구들은 문제풀이 하면 안 돼요. 지금 문제풀이 할 시기가 아니에요. 남은 30여일 동안 제발 개념을 다시 잡으세요. 사실은 물리는 아까 개념형 문제가 반이고 계산형 문제가 반이라고 하는데, 개념형 문제 반? 그냥 물리를 한 번 정도 제대로 쭉 들여다봤다면 다 풀 수 있는 유형이고, 계산형 문제 중에서도 대여섯 개는 사실은 물리에 대해서 개념이 뚜렷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 같다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잡아낼 수 있도록. 물론 친구들이 자꾸 옆에서 계산형 문제를 막 풀고 문제집을 막 풀고 있으니까는 본인들이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그 마음을 조금 억누르시고 제발 부탁인데 개념을 잡으세요. 그런데 개념을 잡을 때 주의점이 하나 있죠. 항상 선생님은 얘기해주지만 여러분이 잘 안 지키는 거. 개념을 잡으라 그러면 책에 식을, 물리는 무조건 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식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애쓰시는데, 아니 그 남은 30일 동안 물리의 뜻을 잡아놓으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개념을 잡을 때는.
물리, 많은 학생들이 물리에 대해서, 나는 수학을 잘 못하니까 물리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편견이고, 물리는 오히려 철학 쪽에 가까운 학문이에요. 만물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니까, 철학에 가까운 학문이야. 다만, 표현법을 수학적 표현을 쓸 뿐인 거지, 내용은 전부 다 철학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철학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지, 수학적 계산, 식을 외운다고 물리는 성립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 친구들은 문제풀이 하던 거 다 중단하시고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잡되 철학적인 관점에서 뜨끌을 자꾸 익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시는 게 앞으로 남은 공부 비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 확고히 먼저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토대로 나머지 그 30일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부탁할 게, 과탐은 4교시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죠. 과탐은 4교시에 보죠. 특히 물리도 4교시에 보죠.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이 과탐에, 특히 물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00일 전쯤에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한테 표현을 해줬는데 아직도 안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앞에 그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에 1교시에 언어가 망가지면 2교시 수학에도 영향이 가버려요. 2교시 시험이 잘못 빠지면 밥 먹고 나서 영어 시간에도 역시 영향이 가요. 그리고 4교시는 거의 포기 상태에 보게 되죠. 그러니까 1교시부터 잘 보아가는 게 중요한데, 1교시 시험 본 뒤에는 제발 답 안 맞추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표현해버려. 주변 친구들 다 들리게끔. 1교시 시험 끝난대요. 아씨, 시험 더럽게 쉽네. 너무 쉽네. 못 봤어도. 왜? 어차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 경쟁 상대거든. 내가 못 볼 바에 남도 못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시험 너무 쉬워. 그럼 다른 친구들, 난 문제 되게 어려웠는데? 쟤는 쉬웠나 보네. 내가 못 본 거 아닐까? 그 친구들은 그 이후에 다 망가지죠. 물론 이거 역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 너무 쉬워. 이랬는데 저 옆에 모르는 애가, 그죠? 정말 쉽죠? 이래버리면 이제 본인이 영향받아.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정말 쉬웠나 보다.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 매 시간대마다 앞에 걸 체크하지 말라고. 그리고 100일 전부터 여러분한테 당부했는데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몸의 리듬을 수능날 리듬에 맞춰 놓으시라고 그랬죠. 꼭 그 수능 시간대에 해당하는 거, 그 시간대에 그 과목의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어 그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3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매 시간 1교시 언어 시험 보는 그 시간대에는 언어 공부를 하고 있을, 그리고 수학 시험 보는 그 시간대에는 수학 공부, 수학적인 머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매 시간별로 머리를 지금부터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언어적 머리와 그 다음에 수학적 머리는 달라요. 좌뇌 우대가 다르듯이 수학적 언어적 머리가 다르니까 그 시간대에는 그런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야 그 시간대 최대의 효율을 머리가 회전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은 그 정도까지도 요구하고 싶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 그 리듬에 맞춰서 내가 화장실 요때 가야지. 그 리듬까지도 맞춰서 수능 당일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점수가 최소 25점에서 40점가량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과목을 준비해서 40점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있겠어?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몸의 리듬을 꼭 그렇게 맞춰 놓을 수 있도록 부탁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총 3가지 여러분이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표현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갈까요? 자, 우리 이제 그 선생님이 여러분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해야 될 거, 아까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유체 부분 분명히 여러분한테는 낯설죠. 낯설다는 건 어려운 건 아니야. 낯설다는 건 반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올해 유체 부분이 아마 난이도 조절하는 형태의 문제로선 유체가 19번이나 20번에 들어가서 확실히 등장시킬 것 같아요. 예비평가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6월 달도 그랬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도 그랬고, 반드시 이 형태가 한 문제씩은 꼭 등장시켰으니까, 올해 이 형태는 또 등장시킬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토대로 해서 19번 문제 한번 들여다보면 유체에 관련된 문제죠.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얘가 정지돼 있대요. 물속에서 정지돼 있다. 그럼 뭐가 같다? 얘가 가라앉으려는 무게와 그 다음에 얘가 떠받들어주는 부력이 같더라. 놓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사용되는 표현법을 우리가 앞에 무게라는 표현을 쓸 때는 mg라는 표현을 즐겨 썼는데 여기 사용된 용어는 로라는 표현, 밀도라는 표현, 그 다음에 부피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낯선 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칠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하죠. 최종 여러분이 더 이상 정리할 기회는 없으니까 이때 다시 확실히 잡아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체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 이런 표현, 압력, 또 부피, 또 밀도 이런 표현들을 즐겨 쓰죠. 물론 우리 앞에 기체 파트에서 즐겨 썼던 표현인데 압력, 부피, 밀도. 이 밀도는 유체에서만 즐겨 쓰이는 표현이고 요 두 부분은 기체 파트에 즐겨 썼던 표현인데 요 압력 부분도 역시 밀도로서 부피 부분도 밀도로서 표현 방식을 달리 쓰자는 게 유체에 사용된 용어들이라는 거야. 결국 압력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압력의 정의가 뭐였죠? 단위 면적당 가해주는 힘. 요게 압력. 부피는 뭐죠? 단위 면적이 얼만큼 움직였을까 차지하는 공간, 볼륨, 이게 부피. 밀도가 뭐죠? 부피분의 질량, 요게 밀도였어요. 그럼 요거 한 번만 더 써볼까요? 보통 우리 사용되는 그 유체 파트는 대부분 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어떤 요 지점에서의 압력을 표현하라 이런다면 물론 기본적으로 바깥에 대기압 있지요. 거기에 요 부분에서 압력은 추가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뭐 때문에 압력이 생긴다? 요 물의 무게로 인해서 압력이 생기는 거죠. 위에 얹혀져 있는 물의 무게로 인해서 압력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체 파트에 사용되는 압력에 작용되는 힘의 개념은 요 유체의 무게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요거 한 번만 다시 써보면 면적당 가해주는 결국 힘, 무게 부분일 거라고. 요거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식 가지고 장난쳐보는 건데 A에다가 그러니까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놓고 부피가 단위 면적당 얼만큼 움직였을까 이거라고 그랬는데 유체 파트에서는 결국은 요 단위 면적이 있다시만큼 거기에 높이가 H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부피를 표현할 때 AS가 아니라 AH라는 용어를 즐겨 쓰게 돼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에다가 H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MG에도 그럼 H 넣어주면 식은 똑같은 거죠. 한 번 더. AH가 뭐였을까요? 부피. 그러니까 요게 부피고요. 요게 MGH 나와주고요. 부피분의 질량 얘는 뭐였죠? 밀도였죠.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더 써보면 밀도의 로, G, H 요렇게 표현해주기 바라는 게 압력의 유체적인 표현법이에요. 기체 파트는 얘를 즐겨 썼었는데 압력이란 표현을 쓸 때 P를 즐겨 썼는데 유체 파트는 P를 즐겨 쓰는 게 아니라 로지 H란 용어를 쓰자. 이게 유체에서의 약속이 돼버린 거야. 이제는. 하나 더. 힘을 표현할 때 우리 무게 mg를 표현할 때 역학에선 줄기에 mg를 썼지만 유체 파트에서는 mg 대신에 요 표현을 쓰자 그랬으니까 자 mg 여기 들어있죠? 그럼 a가 이쪽으로 넘어가 주면 되겠네. 그러면 로, g, h, a 이렇게 돼주겠네요.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얘는 로, g의 ah가 뭐였어요? 아까? 부피. 그러니까 mg를 로지 v로 표현한 거. 요게 힘을 표현하는, 즉 무게를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유체에서는. 다시 한 번만. 압력 표현할 때 유체에서는 로지 h를 즐겨 쓰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로지 h, 압력, 로지 v, 힘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왜 우리 부력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시킬 때 부력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꼴랑 다 따져봐야. 어떤 거? 첫 번째 문장 속에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정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 그럼 뭐 떠올라야 된다고? 알짜인 0, 알짜인 빵. 그러면 얘 숫자로 돼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편한 내용인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떠 있더라. 근데 얘가 질량이 2kg이더라. 이랬다면 얘 무게는 얼마 있을까요? 무게는 20N 이렇게 된 거죠. 질량이 집값이 무게가 20N. 그럼 얘가 정지되어 있으면 부력도 얼만큼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20N. 부력도 20N. 그러니까 요거 합이 빵 이렇게 문제 풀게끔. 그러니까 숫자로 돼 있으면 너무너무 편한데 문제는 요즘 나오는 게 얘를 기호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뭐 밀도가 로라고 하자. 얘 부피가 V라고 하자. 이랬을 때
요 놈의 밀도를 로 제로라고 하자.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얘 무게를 표현해봐라. 그런다면 얘로 표현해주기 바라는 거. 이게 요즘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얘로 표현한다면 아까 요 부력은 힘이에요, 압력이에요? 힘. 힘은 뭘로 표현하기로 했어? 로지 V. 그러니까 로, G값 상수, V. 얘의 무게는 로지 V.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부력을 표현해봐라. 그런다면 부력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부력은 얘가 잠겨있는 요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 그게 부력. 그러니까 여기에 요 잠겨져 있는 요 부분만큼의 부피를 뭐 V0로 간다면 얘 표현은 로 제로 G값의 V0 이렇게 표현하길 바라는 거. 이게 부력에서 사용된 용어들이라고. 그럼 얘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값은 비교해야지요. 그럼 요거 G값 상수고 결과적으로 보면 V가 요 놈 전체 부피가 V0보다 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이게 같아지려면 밀도는 얘가 크겠구나. 아, 유체 밀도가 더 크구나. 얘 밀도가 더 작으니까 뜨겠구나. 떠서 정지돼 있겠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부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수압에 의해서 나타내 주는 거. 이런 유형도 등장시키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얘 단면적 A라고 하고 얘 부피 V라고 하고 얘 밀도 뭐 Rho라고 하고 여기까지 물의 깊이를 H1 여기까지 물의 깊이를 H2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리고 요 물의 밀도 로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수압의 정의는 뭐예요? 얘 단면적에 수직으로 압력을 미쳐지는 거, 물이 압력을 미쳐지는 거. 그럼 여기에 눌러버리는 요 수압이 요만큼 있다면 좌우에서 눌러버리는 건 요거보다 깊으니까 더 크죠. 근데 좌우는 비기죠. 더 깊은 곳의 수압은 더 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좌우는 역시 또 비긴다고 그랬어. 그럼 밑에서 떠받드는 요 수압은 여기보다 월등히 크죠. 그때 요 수압 값을 따진다면 얼마여야 돼요? 수압. 요 놈 수압 값을 따질 때 압력이니까 이제는 로지 V를 써야 돼요? 로지 H를 써야 돼요? 압력이니까 로지 H를 써야 되는 거지. 아까 이쪽에서 우리 표현했던 거 다시 한번 압력은 로지 H 얘를 쓰자고 그랬죠. 힘은 로지 V를 쓰자고 그랬고. 근데 지금 수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로지 H를 쓰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떠받드는 요 놈은 결과적으로 로 제로에다 G 값의 깊이 H2 요게 수압. 근데 여기 하나 빼먹으면 큰일 나는 거 있죠. 여기 수압이 이게 달까요? 요 유체의 무게만 있을까요? 아니죠. 요 바깥에 대기압도 있죠. P0가 간다면 얘 빼먹으면 큰일 나죠. 사소한 실수가 한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기압도 여기다 넣어줘야 맞죠. P0만큼. 그럼 요 위에 요 놈의 압력값은 얼마? 바깥에 대기압 P0 있어야 되고 요 위에 부분에 로 제로 GH1에 해당하는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요거 차이만큼이 결국 위아래 압력차 그걸로 인해서 부력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럼 요거 빼보면 요거 P0는 다 없어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남는 건 로 제로 GH2-H1 값 요렇게 남을 거예요. 빼주면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게 뭐예요? 압력, 수압, 압력. 근데 우리가 찾고자 했던 건 부력을 알고자 했던 게 요 내용이었으니까 부력으로 바꾸려면 압력을 부력으로 바꾸려면 힘으로 바꾸려면 여기다 단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단면적 요놈의 단면적 A를 곱해줘 버리면 요게 뭘까요? 요놈의 높이 차 요만큼 높이 거기에 단면적 A가 곱해지면 얘의 결국 부피죠. 결국 남는 거 로 제로 G 그 다음에 V 값 이렇게 남아주는 거. 요게 요놈의 부력 값이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우리 파스칼의 법칙 결과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이 돼버려요. 유체 파트에 파스칼의 법칙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거기에 여기에 유체가 이렇게 있더라. A라는 유체가 있고 B라는 유체가 이렇게 있다. 여기 C라는 유체가 있다. 결과는 다 똑같은 거. 바깥에 대기압이 있고 요 유체의 무게에 닿는 걸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무게니까 로지 V로서 표현해서 더해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좌우가 같더라. 압력이. 문제 푸는데 요령만 이 용어만 얘들로 표현해 주길 바라는 거. 이게 유체 부분의 내용들이라고. 됐죠? 결과적으로 거기 19번 문제 우리 유체 파트에 한 문제를 풀어보면 19번 문제에 시간이 안 되겠구나. 미안해요. 이거 시간이 안 되겠고 19번 문제 선생님이 어차피 해설 강의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적으로 하나만 더 시간 될까요?
하나만 더 쳐다보면 전력 손실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 내용이에요. 올해 손실 전력 부분이 시험상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놈은. 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면 수능은 그해 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수능 문제에 연결돼서 등장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험 출제자들 다 이제 출제하러 출제위원들이 호텔로 들어갔을 때인데 지금 정치 외에 다른 얘기 주된 관점상으로 나오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 밀양의 송전탑, 그 송전시설.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 송전시설에 관련된 이 손실 전력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등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사성 있는 문제 형태로서 여러분이 꼭 올해 준비해 두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칠판에서 살짝 요거 정리만 한번 해줘 보면 처음에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보낼 때 그걸 P0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낼 때는 VI20 가지고 변압시켜서 전압을 얼마로 높여서 보낼래? 그럼 전류가 얼마나 될래? 이거를 중간에 송전선에서는 P'이라고 해볼까? I 제곱 R을 통해서 얘가 줄었으니까 얘도 줄어서 손실 전력을 줄이겠구나. 그럼 집에서 사용되는 내용은 결국은 보내준 거에서 손실되는 거 뺀값만큼 집에서 쓸 수 있겠구나. 하나 더, 요 송전에서 사용된 전압을 구하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전압은 요 전압과 다른 거죠. 보냈다고 그게 송전선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이 V'은 얘 V와 다른 거야. 다른 건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R, 송전 자체의 저항은 알고 있고요. 거기 보내준 전류가 얼마 지나가는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줄어서 왔다면 요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도 원래보단 작아지겠구나. 이 정도 내용까지 한다면 저 문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죠. 선생님 그 책에 파이널 문제 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는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유체 파트, 변별력 갖춘 문제로 등장시킬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실 전력 부분 꼭 여러분이 잡아 두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 꼭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 더 있는데 선생님이 시간이 안 돼서 못 잡아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뭐 앞에서 쭉 얘기했는데 많은 걸 준비했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말을 많이 하고 또 빠르게 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뭔데 아쉽긴 한데 하여튼 이제는 환정기구 좀 이제는 건강관리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실력으로 다가설 수 있어요. 건강도 여러분한테 점수로 연결되는 그 실력인 거니까 스스로 관리하시고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제발 마무리 선생님이 표현해줬던 것들 충분히 지키면서 잘 하시고 수능 때 여러분이 활짝 웃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치고 수능 때 여러분이 꼭 대박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파이팅!